책임법제에 따라서 해결하고 뭐 이렇게 이게 원칙입니다. 네트워크 책임제는 이제 그게 원칙이에요. 그 구간이 불분명한 경우, 뭐 많은 경우 이러겠죠. 처음 인수될 장소에서 멀쩡했는데 최종적으로 그 매수인이 물품을 받아보니까 이게 파손되었다. 그 구간이 불분명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 운송거리가 가장 긴 구간이 뭐였느냐. 그래서 이제 주된 운송이 책임을 지고 운송거리가 가장 긴 구간에 적용되는 법에 따라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네트워크 책임 체제가 이런 이제 법에 따라서 기능하고요. 상법 조항에 들어와 있습니다. 자, 복합 운송을 이용하려면 이제 복합 운송 계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자, 국제 물품 운송 계약에 있어서 당사자들이 복합 운송 방식을 이용한다. 그리고 뭐 이때 특히 컨테이너 운송 방식을 이용하기로 합의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물품 인도, 멸실 위험 이전 뭐 이런 것들이 문제되는데 그 분기점은 전통적인 해상 운송 방식을 상정하고 있는 운송 계약에서의 분기점과 다르다. 예를 들어서 FOB 계약이나 CIF 계약 등과 같은 전통적 물품 계약에서 분기점은 선적항이지만 컨테이너 운송 방식이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 멸실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이 운송인 또는 그 대리인이 물품을 자기 관리하에 두는 장소가 되고요. 이 장소는 일반적으로 내륙 컨테이너 화물 집화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까지 비용을 매도인이 부담하고 여기까지의 멸실 위험을 매도인이 부담합니다. 복합운송인의 책임에 관해서는 복합운송에 관한 협약으로서 전 세계적인 적용을 갖는 조약이 없는 까닭에 통일적인 적용을 갖는 법체계는 아직 없는 상태다. 그래서 전 세계적인 차원의 조약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ICC가 마련한 그 복합운송에 관한 통일규칙이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웅쿠타도하고 같이 이제 1992년에 이게 또 개정되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객관적으로 적용될 통일법이 없습니다. CISG 같은 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책임의 범위 및 한도는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해 규율되고 이때 이제 말씀드린 1992년 복합운송증권에 관한 웅크타드 IC 규칙을 중거 규칙으로 보통 하게 됩니다. 자, 당사자들은 일반적으로 이제 이러한 규칙을 중거 규칙, 이 법을 중거 규칙으로 하고요. 자, 복합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원칙이라고 해서 아까 뭐 네트워크 라이빌리티, 네트워크 책임제 뭐 등등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자, 이 다양한 형태의 국제운송 방식이 이용되니까 그 운송인의 책임 발생, 책임 제한 관련해서 우리가 쭉 뭐 해상운송은 헤이그 규칙, 뭐 헤이그 비스비 규칙, 뭐 국제항공운송은 바르샤바 협약, 육상운송은 CMR 협약, 코티프 협약, 뭐 이런 법들이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법들은 뭐 크게는 비슷할 수 있어도 자세히 보면은 그 면책 사유와 책임 한도액이 다르죠. 그러니까 이 복합운송 관련해서 문제는 손해가 어느 운송 구간에서 발생하였는가 하는 우연적 사정에 따라서 운송인 책임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국제 복합운송에서 컨테이너 운송되는 물품이 운송 중에 멸실 또는 훼손되어서 운송인이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에 그 책임 범위와 확정에 있어서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이 복합운송 도중에 어느 운송 구간에서 멸실, 훼손이 발생하였는지 이거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그런 경우에 이제 더욱 문제가 커집니다. 그래서 지금 복합운송인과 구간운송인, 우리가 복합운송인에 대해서 이게 구간운송인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구간운송인의 책임을 구분하여 다르게 정하는
책임 체제를 취할 수도 있고요. 네트워크 책임 체제가 되겠습니다. 복합 운송, 하나의 복합 운송이 이렇게 이용되면은 그 복합 운송인에게 일관된 책임을 부담시키는 책임 체제, 그러니까 통일 책임 체제, Uniform Liability System, 또는 Uniform System이라고 부르겠습니다. 통일 책임 체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언제나 그렇습니다만은 양설이 있으면 뭐 절충설도 있죠. 양비론이 있으면은 뭐 중도파가 있듯이 양자를 절충한 책임 체제를 수정 통일 체제, Modified Uniform System이라고 부릅니다. 자, 네트워크 책임제라는 것은 뭐 앞에도 나왔습니다만 발생 구간이 확인된 손해 그리고 숨은 손해를 구분해서 각각 다른 책임 법규를 적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손해가 발생한 운송 기간이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면은 그 손해는 해상 운송 구간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해상 운송 구간이 가장 위험도 많고 뭐 긴 거리인 경우가 많겠죠. 해상 운송 구간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해서 헤이그 규칙을 적용합니다. 이건 추정입니다. 뭐 대단한 사람이 또 이걸 번복할 수도 있겠죠. 추정을 번복할 수도 있겠습니다. 손해가 발생한 운송 구간이 확인된 때에는 그 손해 발송 구간이 적용될 국제 협약을 적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발생한 구간이 확인된 경우도 있겠죠. 그러한 경우에는 육상 운송에서 발생한 것이 확인되었다. 그러면 육상 운송에 관한 책임 법제를 적용했습니다. 국제상업회의소의 복합운송에 관한 통일규칙, 그리고 1990년 복합운송증권에 관한 웅크타드 규칙을 비롯해서 국제적인 주요 운송기업들이 사용하는 복합운송증권은 전부 네트워크 책임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 네트워크 책임제는 복합운송인의 책임을 각 구간운송인의 책임과 일치시킴으로써 복합운송인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지 않고 또 기존 책임법제와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기존 책임법제가 수십 년간 지속되어 오면서 테스트를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신뢰성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보다 법적으로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합운송인의 책임체제가 복잡하고 이 네트워크 책임 체제를 취하면 그 유니폼 시스템 단일의 책임 체계에 비해서 책임 체제가 복잡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손해 발생 장소에 따라서 복합 운송인의 책임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송화인 하주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불확정한 지위에 있게 되죠. 어느 책임 법제가 적용되느냐에 따라서 뭐 차이가 클 수 있기 때문에 불안한 지위에 있게 됩니다. 자, 통일 책임 체제가 있습니다. 통일 책임 체제는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지연으로 인한 손해가 복합 운송 후 어느 운송 구간에서 발생하였는지를 묻지 않고 동일한 기준에 따라서 책임을 부담시키는 책임 체제가 되겠습니다. 이 통일 책임 체제는 복합 운송이 비록 여러 운송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송화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의 운송이라는 점을 중시한다. 아까 제가 뭐 여행 관련해서 우리가 그 운송 주선인을 통해서 하나의 운송 계약을 체결한다 뭐 이런 얘기 했습니다만은 결국 송화인 입장에서 보면 이게 하나의 운송이라는 것이죠. 만일 복합 운송인이 각 운송 구간마다 서로 다른 책임을 부담한다면 사고가 어디에서 발생하였는가 하는 우연한 사정 때문에 그의 책임법이나 손해배상이 달라지게 되는 불합리한 점이 생기기 때문에 통일된 기준에 의하여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이제 장점이 있습니다. 국제 불품 복합 운송에 관한 유엔 협약은 이건 아까 그 웅크타드가 마련한 협약이라고 그랬죠. 주로 이제 좀 못 사는 나라들, 개발도상국 위주의 협약인데 원칙적으로 이 하나의 통일 법제, 유니폼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못 사는 나라들은 이제 뭐 운송 기업가
어떤 생산자, 운송기업이라기보다는 그걸 이용하는 화주인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화주 입장에서, 송화인 입장에서는 이 통일 책임 체제가 유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동협약 제16조에서 통일 책임 체제 관련한 조항인데요. 복합 운송인은 스스로 또는 그 대리인이 운송물의 멸실 또는 훼손의 발생 또는 그 결과를 회피하기 위해서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취하였음을 증명하지 않는 한 운송물이 자기 관리하에 있는 동안 발생한 멸실 또는 훼손 또는 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 뭐 책임 제한 관련한 조항들이 있고요. 이 통일 책임 체계는 그 자체로 또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복합 운송의 이상에 치우쳐서 기존의 국제 운송 관련 조약을 무시하고 새로운 운송인의 책임 체제를 도입함으로써 각 운송 구간을 규율하는 조약이나 국내법과 상충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죠. 그리고 이제 복합 운송, 뭐 형식적으로는 복합 운송이지만 대부분의 운송 구간은 해상 운송을 통해서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해서 복합 운송인의 책임 한도가 해상 운송인의 책임보다 높게 책정되면 송화인에게 손해를 배상한 복합 운송인이 실제 손해를 야기한 해상 운송인에게 전액의 구상권을 행사하여도 그 손해를 전부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로 그 물품 멸실 훼손에 대한 책임이 있는 해상 운송인이 유리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복합 운송인이 과도하게 책임을 부담하고 해상 운송인은 부당하게 유리하게 돼버리는 그런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통일 책임 체제는 일반적으로 복합 운송인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킨다. 뭐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론적으로 그 우수성은 있지만 실제 거래액에서 이 책임 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복합 운송 주권은 거의 없고, 아까 그 가맹국수도 뭐 11개국 정도다 뭐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다음으로 수정 통일 책임법제가 있습니다. 수정 통일 책임 체제는 네트워크 책임제와 통일 책임 체제 타협으로 국제 물품 복합 운송에 관한 유엔 협약이 부분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책임 체제가 되겠습니다. 그 협약을 보면은 손해 발생 구간의 확인 여부에 상관없이 동일한 책임 원칙을 적용한다는 측면에서는 통일 책임 체제를 채택하고 있고요. 손해 발생 구간이 확인되고 그 운송 구간에 적용될 조약이나 국내법에 규정된 책임 한도액이 동협약의 책임 한도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 책임 한도액을 적용함으로써 제한적으로 네트워크 책임 체제를 수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아까 그 통일 책임 체제가 복합 운송인에게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그 삽입한 조항입니다. 그 절충선이 비교적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복합 운송인의 책임 체제는 그 네트워크 책임 체제를 취하고 이 수정된 통일 책임 체제가 이제 부분적으로 수용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복합 운송인의 책임 관련한 기본 어떤 법 체제들이 그렇게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규범들에서 이 복합 운송인 책임을 어떻게 정하고 있느냐. 자, 보면은 여러분이 쭉 읽어보시면은요, 아마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겠습니다. 예. 그래서 뭐 여기 보면은 복합 운송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그 계약에 따라 운송인으로서 책임을 부담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 자가 이제 복합 운송인이 되고요. 복합 운송인 책임은 복합 운송인이 운송물을 자기 관리하에 둔 때로부터
운송물의 인도 시점까지 이렇게 존재한다. 이렇게 돼 있고 우리 앞에도 나왔습니다만 이행 보조자의 자기 또는 부자기가 직무 범위 내에서 행해진 때는 그에 대해서도 책임을 진다. 이행 보조자의 책임이 있습니다. 이 복합운송증권은 다른 운송증권, 그러니까 항공화물 운송장, 육상 운송장과 달리 선화증권에 좀 유사합니다. 지시식으로 보통 발행이 되고요. 이때 선화증권과 마찬가지로 운송인은 복합운송증권에서 수화인으로 기명된 자에게 운송물을 인도해야 한다. 선화증권과 유사한데 완전히 일치하지 않죠. 복합운송증권이 이제 뭐 기명식으로 발행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 경우 이제 수화인으로 기명된 자에게 운송물을 인도하고요. 지시식으로 발행된 때에는 그 복합운송증권을 제시하는 자, 정당한 소지인에게 선화증권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그 자에게 인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합운송인 책임 발생 관련해서 역시 그 운송물이 자기 관리하에 있는 동안에 발생한 그런 책임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이렇게 돼 있고, 원칙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만은 추정과실 책임 법리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자기 또는 이행 보조자 과실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면은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복합운송계약이 체결되면은 그 합의된 기간 내에 물품을 인도해야 됩니다. 인도지체 관련한 조항이 있고요. 웅크타드 ICC 규칙 제5조 1항을 보면은 해상 또는 내수면으로 운송된 운송물에 관하여 특칙이 있습니다. 복합운송인 면체에 관한 특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웅크타드 ICC 규칙에서는 이제 운송인 책임이 규정되어 있는데 해상 또는 내수면으로 운송된 운송물에 관하여 그러한 멸실, 훼손 또는 지체가 선장, 항해사, 도선사 또는 운송인은 사용인이 선박의 운항 또는 관리에 있어서 범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 또는 화재로 인한 경우에는 복합운송인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이게 해상 운송 관련한 법제 비슷하죠. 면책 리스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망 능력 관련해서도 이 가망 능력 관련해서 자신이 상당한 주의를 행사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책임을 면할 수 있다. 뭐 이런 조항들은 다 해상 운송 관련한 법들하고 유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복합운송인 책임 제한 관련해서 포장 또는 단위당 666.67 SDR, 중량 킬로그램당 2 SDR 중 높은 금액으로 제한된다. 그러니까 두 수치 중에 높은 금액까지 복합운송인 책임을 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컨테이너 운송 펠릿이 이용되기 때문에 포장이나 단위를 무엇을 포장이나 단위로 볼 것이냐 책임 제한 관련해서 뭐 이런 조항들이 있고요. 다 동일합니다. 웅크타드 ICC 규칙 제6조 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복합운송에 해상이나 다른 내수면 운송이 포함되지 아니한 때에는 책임 한도액은 중량 킬로그램당 8.33 SDR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으로 제한된다. 그래서 해상 또는 뭐 내수면 운송 이건 위험이 크니까요. 책임 한도액도 뭐 더 제한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까 뭐 책임법제 봤지만은 보면은 멸시나 훼손이 일정한 운송구간에서 발생하였고 그 운송구간의 다른 국제협약 또는 국내법상 강행 규정에 따라 다른 책임 한도가 규정되어 있으며 그 운송구간에 대해서 별도의 운송계약이 체결되었다면 그 국제협약 또는 국내법상의 강행 규정이 적용되었을 경우에
복합운송인의 책임한도액은 당해 협약 또는 국내법 뭐 강행 규정에 따른다. 예,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복합운송인의 인도 지체로 인한 손해나 운송물의 멸실 또는 훼손 같은 결과적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에 그에 대한 복합운송인의 책임은 복합운송계약에 따른 운임을 초과하지 않는다. 예, 그래서 보면은 그 복합운송인 의 책임 중에서 인도 지체로 인한 손해, 그러니까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이 아닌 인도 지체로 인한 손해, 이건 이제 결과적 손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복합운송계약에 따른 운임이 책임 한도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복합운송 이러한 책임들은 이제 복합운송계약에 따른 계약상 책임이죠. 뭐 채무불이행 책임, 채무불이행에 의한 계약상 책임인데 복합운송인 책임을 불법행위에 의해서도 추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이게 계약법 영역이니까 불법행위에 의한 책임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은 어떤 청구원인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불합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책임 제한, 책임 발생 관련해서 책임 제한 관련해서 불법 행위에 의한 책임에도 책임 제한 규정이 적용되도록 하는 조항을 두고 있고요. 복합운송인이 지는 총 책임 한도는 운송물의 완전 멸실에 대한 책임 한도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해상법상 전손, 분손 개념도 있고요. 뭐 보호무 위부 뭐 이런 개념도 있는데요. 그래서 운송 그 완전 멸실 뭐 이런 걸 전손이라고 했을 때 그 운송물 가액을 초과해서 뭐 배상하는 것은 좀 불합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조항을 두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recklessly, 뭐 willful misconduct 그런 개념들이 있죠. 그런 어떤 고의적 불법 행위에 해당하는 그러한 복합운송인은 뭐 책임 제한 주장할 수 없다. 뭐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자, 운송계약, 복합운송계약의 다른 상대방은 송화인이죠. 물품을 보내는 자입니다. 샌더. 송화인은 복합운송인에 대해서 운송물의 일반적 성질, 그 표시, 개수, 중량, 부피 및 수량 뭐 등등 이와 관련해서 송화인은 지금 복합운송증권이 발행되고 뭐 그러한 경우에 복합운송인의 관리하에 놓인 시점에 복합운송인에게 그 정확성을 담보한 것을 간주하고 이 부실기재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복합운송인에게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리고 뭐 손해가 발생했으면은 뭐 이걸 통지하고 제소 기간이 있고요. 그리고 복합운송 계약이 체결되면 이제 복합운송증권이 발행됩니다. 복합운송증권이 뭐냐? 우리 교재에 있죠. 복합운송이 전 운송구간을 포함하기에 발행하는 단일한 운송증권이 복합운송증권이 되겠습니다. 복합운송 서류가 되어서 선적서류, 신용장 서류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금 지급을 받기 위해서 필요하죠. 복합운송증권의 효력. 복합운송증권은 복합운송계약을 증명하는 서류다. 유통식 또는 수화인을 지정하는 비유통식으로 발행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웅크타 다이시 규칙에 따르면 복합운송은 하나의 증거증권으로서 기능합니다. 그런데 여기 좀 다른 점은 복합운송증권이 수화인에게 양도된 때에는 그러니까 이제 아직 양도되기 전에는 뭐 추정적 증거로서 다툴 수 있겠지만 이미 양도되면 반증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복합운송증권에 기재된 내용은 최종적인 효력을 갖게 됩니다.
이제 국제 매매 계약 관련해서 이 신용장 거래에 이 복합운송증권이 많이 이용되고요. 그래서 신용장 통일식 뒤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이것은 이제 복합운송증권, 복합운송 서류가 하나의 선적 서류가 되고 그에 관한 조항들이 있습니다. 뭐 수리 요건이랄지.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오네요. 뭐 신용장 통일식에 따르면 유효한 선적 서류, 그러니까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적격성 있는 선적 서류가 되려면 문면상 지정 운송인 또는 그의 대리인에 의해서 발급되고 물품의 발송, 수령 또는 본선 적재를 표시하고 한 장 이상의 원본으로 발행되는 경우 뭐 송화인 앞으로 발행된 원본 전통으로 구성되고 등등 뭐 신용장의 다른 모든 규정을 충족시켜야 된다. 이런 요건을 갖췄을 때 적격 서류가 됩니다.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적격 서류가 됩니다. 매입은행은 이런 조사를 다 해야 되겠습니다. 네. 뭐 언젠가 나온 거는 제가 뒤에 우리 교재 뒤에 보면은 국제항공운송에 있어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 몬트리올 협약 일부 조항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법 해석학을 공부한다 그러고 했으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법을 가지고 이 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런 것들이 뭐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는 의미에서 몇 가지 그 앞부분 조항들을 쭉 제가 캡처해 놨는데요. 언제 한번 본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강의 들으시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10주차 강의 계속해서 열심히 하시도록 힘내십시오. 네, 네. 행복한 하루 되세요. 네.